네, 진짜가 나타났다. 드디어 첫 번째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올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시험 방송을 올렸는데, 반응이 괜찮은 것 같았어요.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괜찮은 것 같았는데. 신기하다. 자, 어쨌든 일단은 진행자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EJ의 이 작가 이동형입니다. 지난주에 말이죠. 그냥 이 작가라 그랬다가 중앙일보에서 저를 이 작가 C라고 썼더군요. 뭐 이름이 작가입니까? 성이 이고 이 작가 C라고 썼던데 검색을 해보시든 가시 좀 안타깝네요. 이 작가님의 인지도의 위험 그러니까. 신호가. 아니 이건 말이 문용식 위원장이 잘못하고 문용식 위원장이 언론에 인터뷰하면서 세 분 국회의원 이름만 대고 내 이름 빼가지고 말이죠. 아니 지금 이 방송이 누구 때문에 유지되는지 모르는가 봐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 어쨌든 세 분 차례로 인사 한번 정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방송이니까. 자 진성준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진짜 지역위원장, 진짜 서울시 강서울 지역위원장, 강서구 염창동과 등촌동, 가양동, 강화동, 공항동을 일대로 준비했어. 활동하는 진성준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 첫 방송 우리 시험 방송 나가고 제일 궁금했던 게 진 의원님의 사모님이 어떤 평가를 내렸을까? 그게 제일 맞아. 궁금하더라고요. 저도 궁금하네요. 안 들어봤어. 우리 남편은 맞아. 등기 없다 이렇게 안 들었는데? 책도 좀 읽어라 이랬는데. 했어? 뭐 이런 거. 지난주에 시험 방송하면서 저희 집사람을 인용을 했는데 다른 반응은 없었습니다마는 왜 거기서 내 얘기를 꺼내느냐 라고 아주 격렬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일체 자기는 언급하지 말라. 자기 살라고 왜 아내를 파냐 뭐 이런.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오늘 계속- 또 언급하게 되네. 나 정말. 그래 평이 어땠습니까? 좋았다 그럽니까? 아니요. 아직은 평가를 유보하는 것 같습니다. 예,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네, 다음 김강진 의원님 인사해 주시죠. 예, 언제나 주인공은 마지막이고, 이름 끝에 진이 들어가는 게 진짜입니다. 한반도와 부속도서를 지역구로 두고 있고요. 20대 국회에서는 순천과 곡성군을 지역구로 뜻을 두고 있는, 김광진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 시험 방송에서 혹시 공천을 받아서 이정현 의원과 붙어서 떨어지면 정계 은퇴를 서는 약속을 했습니다. 정계 은퇴. 한순간에 쑥 사라질 수 있는 그런 배수진 좋아요. 아니, 정편만 나가는 게 월급은 더 나올 것 같아요. 그걸 노리시는군요. 정계 은퇴하고. 제가 진선미 섭외를 의원님. 진영 의원님에게 꼭 섭외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네, 반갑습니다. 네, 이름은 예쁜, 그러나 이름마저 예쁘다는 평을 듣고 싶어 하는, 진선미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쨌든 첫 순위가 30위로 스타트를 시작했습니다. 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봤고, 오늘이 13위가 됐고, 내일은 아마 10위권 안으로 진입하지 않나 싶은데요. 근데 우리가 공약한 거는, 1회. 이번 방송의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하냐 공약을 했습니다. 그때 공약이 뭐였죠? 우리 진성준 의원님은 대머리 가발. 예, 저는 대머리 가발을. 예, 김강진 의원님은 저는 일일 가사 도우미. 그건 2위 안에 들어갔을 때. 네. 또 진선미 의원님은 스텝의 밥속이었나요? 그랬죠? 고기 속. 고기 속이. 그리고 저는 출연료 반납이었는데. 근데 그게 네. 제가 오늘 보면서 좀 불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두 분은 2위 안에 또는 3위 안에 들면 뭘 하겠다 이러는데 저는 못 들어가면 뭘 하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네. 저는 거의 매우 확률이 높은 것이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그렇게 자신이 없습니까? 아니 12회, 13위를 기록했다라고 네. 하는데 네. 그런 정도면 좋은 성적인지 아닌지 그걸 잘 모르겠거든요. 팟캐스트가 총 몇 개 있을 것 같으세요? 세보지는 않았지만 많다고. 그러니까 몇 개 정도나 있을 것 같으세요? 글쎄요. 한 30개쯤 될까요? 7,000개 있답니다. 7,000개요? 우리나라에만? 예. 정봉준 의원의 70원 발언이 생각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팟캐스트가 7,000개 있습니다. 네, 진 의원님은, 내가 진 의원님이라고 하니까 이상한데, 진 의원님은 스스로가 열정이라면서요. 예. 핫하다면서요. 네. 그 불꽃처럼 그렇게 쏘는 거죠, 뭘. 아니 글쎄 그런데 네. 이게 불리하더라고. 뭐 본인이 그러니까 뭐 공약한 그게 건데 뭐.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본인 스타일에 맞는 거지. 어쨌든 한번 보고 싶네요. 그쵸? 대머리 가발 쓰고 어떻게 방송을 할지. 못 올라가면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진 의원님께서 이게 뭐 13위가 높은지 안 높은지 잘 모르겠다 그랬는데 상당히 높은 숫자입니다. 일단 7,000개 방송이었고 또 사실 굉장히 죄송한 게 그 일반 시민들도 많이 팟캐스트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어떤 홍보 방법이 없어요. 내가 하고 있다 알릴 방법이 없었는데 어쨌든 새정치 민주연합이 하는 팟캐스트 이것은 뭐
제가 아는 EJ에서도 언급해드렸고, 또 다른 기사도 많이 나왔고 해서 출판 스타트 굉장히 좋은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고,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해서 더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런데, 주위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첫 방송, 시험 방송이었지만, 물론. 뭐, 주위 네. 동료 의원님들이라든가, 뭐, 친지들이라든가 어떻습니까? 저는 얼마 전에 바로 핫하게 정청래 의원님을 만났습니다. 정청래가 핫하시죠? 예, 안행이 간사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저한테 먼저 그러시더군요. 들었다? 그래서 어땠어? 별로 재미없었다는 말씀이군요. 근데 재미없다는 평가도 있지만 뭔가 이렇게 본인이 그 출연을 아주 하고 싶어 하는 강렬히 원하는 강렬한 욕망의 눈빛, 네. 그 뭐 이런. 충분히 이해합니다. 언제 뭐 정선혜 의원님도 손님으로 게스트로 한번 부르죠, 뭐. 그러죠. 네. 네. 다 열려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또 다른 뭐 저희가 진짜가 나타났다를 하면서 진영 의원이나 아니면 김춘진 의원님 네, 진짜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게 시작되니까 의원님들이 다 왜 진짜만 하냐. 김용익, 신학용, 예. 주승용 해서 용 쓰는 사람들 모임을 하자. 김현미, 은수미 뭐 해서 진선미 해서 미인들이 나타났다를 나타났다. 하자. 뭐 여러 가지 지금 아이디어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홍삼 트리오 얘기도 홍삼 있었어요. 트리오도 네. 있고. 네. 그리고 친박연대 박 의원님 박시석을 가진 분들을 모아가지고. 그럼 그만큼 어떤 당내에서는 화제가 됐네요. 네. 근데 그분들이 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직 방송 이거는 모르겠고 그 진짜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제목만 이게 좀 임팩트가 있었던 예.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다른 얘기 안 하는데 지나다니면서 진짜 뭐 이렇게는 부르시더라고요. 네. 그거 욕심 아니에요? 근데 하여튼 팟빵 댓글에는 말이죠. 저희가 좀 악플도 좀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 좋은 말만 있더라고요. 네. 거의 좋은 말만 있고. 근데 댓글이 엄청 달렸어요. 댓글이 엄청 달려서 다 보지도 못했었는데 크게 한 두 가지로 갈린 것 같아요. 훌륭한 시도다. 늦은 감이 있다. 미리 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하나는 너무 진지한 거 아니었나? 뭐 이런 반응도 있었어요. 근데 세 분이 사실은 방송 시작하기 전에 계속해서 재미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부담감을 많이 가지셨는데 네. 댓글을 보시면서 또 그런 부담감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너무 거기에 재미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진짜 필요한 것은 다른 방송, 다른 팟캐스트에서 들을 수 없는 그것들을 세 분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유체이탈 발언 아닙니까? 원래 재미는 이 작가님이 담당하고 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담당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세 분을 모시러 가려니까 뭐 안 나오더라고. 진짜 너무 진지해. 없는 건 이 작가님 책임인데. 그렇죠. 그래도 중간중간 애들이 그래서 제가 조금 살렸잖아요. 그런가요? 좀, 지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튼 댓글에 제 이름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댓글 부대원들 수고 좀 많았습니다. 동원한 거 예. 같아요. 동원이가 전부 김강민 그러니까. 제가 사이버 사령부와 정말. 국정원을 산하 기관으로 관장하고 있어요. 제 그분들이 상임이에요. 나서서? 예. 그분들은- 그런 거라도 좀 해줘야지. 그분들은 욕을 했어야 되는 그러니까 사이버 사령부 요원들이 김광진 이렇게 막 댓글을 달았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 그래야 그거 내가 또 파헤쳐봐야 되겠네요. 그래야 제가 사이버 사령부에 신경을 안 쓰고 여기에 집중할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네요. 또 이런 해석이? 지난주에 진선미 의원님이 키워드로 입당원서를 가지고 왔는데 네. 그 댓글란에 핫하더라고 입당원서 때문에. 그러게 말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 입당을 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왜 지금 디지털 시대인데 디지털로 안 하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또 뭐 저 가장 반가웠던 네. 거는 입당하셨다는 그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예. 네. 어렵게 팩스 문방구 가서. 팩스로 보냈다 뭐 이런 분들도 계셨고 감사합니다. 또 뭐 정책 당원과 권리 당원의 차이는 뭐냐 뭐 이런 질문도 있었고 했는데 아니 저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게 댓글이 많이 이렇게 오를 줄 몰랐고요.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입당원서에 대한 Q&A. 혼자 말도 준비해왔군요. 그렇습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예. 대정부 네. 질문 준비를 그렇게 하셔야지. 오늘 괜찮았어요. 잘했어요? 그럼요. 잘했어요? 지금 뭔가 방송에서 뜨고 있다는 내용이 아니고. 네. 저희가 그 자료들을 쭉 이렇게 보니까 참 진지하게 질문들을 해주셨어요. 그만큼 이렇게 리액션 해주시는 거, 반응해주시는 거 정말 감사드립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그 입당 절차들에 대한 어려움들을 얘기하셨는데 사심 어린 그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새정치민주연합 포털에 들어가서 새정치민주연합 검색을 하시거나 또 하면 홈페이지에 가면 당원 가입 안내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특히 진선미 의원실 블로그에 들어가 보면 아주 핫하게 잘 정리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당원 규정에 따르면 당원의 유형이 약 4가지 정도로 나뉩니다. 지역당원, 정책당원, 권리당원, 청년당원. 그런데 가장 그래도 우리가 핫하게 그리고 당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권리당원인데 권리당원의 조건이 생각보단 간단합니다. 1,000원 이상의 돈을 내는 거. 그래서 우리는 권장하기를 번거로우니 휴대폰 결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시불로 1년 12,000원을 내시면 권리당원이 되면은 주어지는 뭐 특권이 뭐가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아이고, 지금 네, 네. 바로 합니다. 네. 당원이 되는 순간 120여 명의 의원과 9명 이상의 보좌진들이 포진해 있는 의원들의 지지를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의 당에 지지를 받고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개선을 바라는 그런 당대표 후보, 최고위원 후보, 대통령 후보, 국회의원 후보, 지방자치장 단체장 후보를 뽑을 수 있는 경선에 참여할 수 그렇죠.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그게 그건 뭐 권리입니다. 정말 중요한 권리. 내일 선거인데 오늘 가입했다. 이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건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내년 총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그리고 고후년에 대통령 선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그리고 본인들이 찍고 싶은 의원 후보나 대통령 후보가 있으신 분, 지금부터 준비해 주십시오. 네. 적어도 7월 달까지는 권리당원으로 가입을 하셔야 내년 총선 후보에 본인의 지역구 또는 거기서 본인이 원하는 후보를 뽑을 수 있는 권리당원 자격이 생기십니다. 네. 다음 달까지네요. 그렇습니다. 다음 달까지 그러면 새정치민주연합에 당원 가입을 하셔야 투표권이 주어진다는 거.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한 분이 국공립 학교의 교사도 정당의 권리당원이 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그러니까 네. 사립학교 교원도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죠. 당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국공립학교는 물론이고. 국공립학교는 물론이고. 네, 네. 이제 가장 핫한 거. 인터넷. 요거는 조금 새로운 정보지 않을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가입을 하는 방법이 왜 안 되냐. 온라인으로 왜 안 되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희가 또 빠르게 제가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이라서 선관위에 유권 해석을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현재 정당법 상으로도 온라인 상으로 공인 공인인증서. 공인 공인 인증서. 왜 이렇게 말이 안 나오죠? 그렇죠? 인증서가 있는 상태로는 할 수 있는데 다만 우리 당에서 그것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아직 안 갖춰져 있는 거죠. 네.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온라인에서 가능하거든요. 다만 가능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아직 그 기반이 안 돼 있으니까. 아니, 기반이 안 돼 있는 게 아니고 당 조직국으로부터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공인인증서가 범용 공인인증서가 있고 그렇죠. 은행용 공인인증서가 있습니다. 근데 범인 공인인증서는 4,400원을 주고 구입을 해야 돼요. 은행 공인인증서는 그냥 무료로 다운받아 쓸 수 있지요. 아니, 그거는 네. 그런데 네. 은행용 공인인증서로는 입당원서의 전자서명이 불가능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인인증서를 구입해서 범용 공인인증서를 써야만 하는데 이것은 입당하고자 하는 분에게 또 다른 부담을 끼치는 일이기 때문에 당에서 비록 전자서명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 체계를 아직은 개발하지 않고 유보하고 있다. 이것이 조직국의 답변이었습니다. 변명 같은데. 그러니까. 자, 여기서 가장 핫한 그 현역 의원만이 할 수 있는 정보라고 네네.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모레 26일 금요일에 국회 안에 만들어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휴대폰 가입 등 좀 더 자유로운 본인 인증 절차를 이렇게 개편하는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을 심사한다고 합니다. 좋은 소식이네요. 네, 좋은 소식입니다. 정개특위에서 그렇습니다. 네. 네. 핫하죠. 핫합니다. 아, 네. 정개특위가 근데 법안 심의권이 있어요? 네, 있죠? 거기는 있습니다. 정개특위는? 그럼요. 그래서
그거 하나 통과시켰잖아요. 네, 뭐죠? 있습니다. 예, 집행유예 음. 그 수용자들에 대한 그 투표권 확대 문제 관련해 가지고. 네. 자, 알겠습니다. 됐죠? 네. 자, 그럼 됐고. 그 세 분, 그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근황 토크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주 금요일 날 대정부 질문을 했는데 통일 외교 안보 분야 그때 탄저균 문제를 가지고 대정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대정부 질문을 마치고 단 하루 내려와 가지고 우리 당 의원님들이 막 잘했다고 이렇게 격려 악수를 의례적으로 다들 하시거든요. 네, 못했어도 네. 잘했다고 하시는데 그러는 바람에 얘기를 못 들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의화 국회의장이 칭찬을 했다고 그래요. 국민의 깔때기, 안전을 깔때기. 위해서 괜찮다. 잘 준비해 주신 진성준 의원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의호 의장이 진선미 의원님한테는 뭐라 그랬어요? 저도 오늘 가장 최근에 오늘 조금 전에 대정부 질문을 마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완구 청문회 때 강희철 증인 같이 오늘 국민안전처 장관께서 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다가 되게 불성실하게 예, 답변했다고. 그래서 또 정의화 국회의장님이 그 대정부 질문을 중단시키고 그분을 매우 강하게 야단쳤다고. 질책하셨습니다. 스스로 의사인 점까지 부각시키시면서. 아, 네. 그래서 아마 오늘 뉴스에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 그게 아주 제가 들었는데 네. 정의화 의장이 국민안전처 장관이 메르스가 터졌을 때 대책회의를 했을 것 아니냐. 회의록 그 대책회의의 내놓으라. 회의록을 국회의장에 제출해라. 이렇게 딱 얘기했는데 가슴이 멋있었어요. สั่สั่했어요. 우리 지금 진짜 좀 이렇게 여야를 떠나서 그렇죠. 국회 입법부로서의 어떤 자존감을 좀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안전처는 재난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 제대로 하신 겁니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했다고 얘기하시고 부족한 점이 있다고 얘기하시면 그 두 가지가 어떻게 성립됩니까? 이 세상에 다 100% 만족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자, 제가 의사 출신입니다만은 국민안전처장을 맡은 후에 이 급성 유행성 전염병 발생이 국민 안전을 위해서 국민안전처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회의를 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회의 날짜가 언젠지 그리고 회의를 했으면 그 회의록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듣자하니 진선미 의원님이 국회의장이 그런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낚시를 했다는 이야기를 듣는데요. 당연하죠. 제가 좀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약간 피해자 고습을 피해자 고습을 해가지고. 옆에서 그냥 응원자들이 막 나서서 이렇게 혼내주시네요. 아유 감사해라. 하여튼 진성준 의원님은 어떻게 우리 진짜가 나타났다 해서 탄저균 발언한 뒤에 네, 대정부 질문하신 거죠? 예. 여기서 연습하고 갔구만요, 그러면. 그렇죠. 많이 연습이 된 셈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료와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조목조목 물었는데 정부가 아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새누리당 의원들도 혀를 끌끌끌 차고 또 근데 나 너무 웃긴 게 본인이 그러니까. 본인이 한 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저렇게. 조목조목이란 국가와 말을 민족을 보통 다른 분들이 기사에나 네. 이렇게 해주는 건데 본인이 스스로 조목조목 기사에도 질문을 그렇게 했다. 났습니다. 오이. 수고하셨습니다. 옆에 사람이 해줘야겠대요. 옆에 사람이. 진짜 그래, 제발 좀. 앞으로는 상호 칭찬하는 것으로 하십시다. 그래서 당에서 탄저균 관련한 뭘 구성하고 뭐 하지 않아요, 지금? 예, 대책위원회를 만들자고 하고 있는데 당에서는 진성준 의원이 그거를 파헤쳤으니까 오. 대책위원장을 맡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초선 의원이 맡으면 힘이 안 실려서 제가 고사하고 있습니다. 아우. 또 깔때기였나? 야, 자, 그래. 자, 진선미 의원님은 국정원 여직원 3차 공판에 갔다 오셨다고. 네. 제가 참 역지사지를 많이 배웁니다. 네. 네. 제가 변호사로 10몇 년 동안 활동을 했다가 드디어 국정원 김하영 직원에게 고소를 당해서 아하. 네, 피고인의 역할을 지금 톡톡히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또 제가 뭔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네, 증인신문. 제가 처음으로 솔직히 제가 국정원 사건 관련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을 했잖아요. 네. 근데 단 한 번도 김하영 직원을 직면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번에 몇 시간 동안을 그분과
대작을 하면서 증인 신문을 할 수 있는 이 기회가 생겨서 그걸 잘 활용해 보려고 합니다. 댓글요. 네. 네. 예. 김하영 씨가 진섬이 오늘 고소한 이유는 뭐죠? 명예훼손이라. 명예훼손. 아, 감금이 아니고요. 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는데. 어떤 명예를 훼손했다는 거예요? 뭐 그런 거 있습니다. 네. 기사 많이 나왔어요. 좀 동료 의원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줍시다. 본인들만 관심 있어. 본인 기사만 검색해. 본인 김관진 기사만. 의원님, 네? 관심 좀 가져줍시다. 진짜로. 천하의 안철수 후보도 자기 이름으로 검색하잖아요. 문재인 의원이 제 옆에 왔는데 맨날 본인 이름 치던데. 어쩔 수 없군요. 다들. 본인들도 뭐 안 하시는 건 아닐 거고. 다 하죠. 저도 하게 네. 됩니다. 자, 김건희 의원님은 한 주간 또 특별한 거 있었습니까? 전 뭐 특별하다기보다는 지난번에 제가 그 청년 비례대표 2기를 뽑는 TF를 한다 이 말씀 마지막 광고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2번의 모임을 했어요. TF를 어떻게 구성할 건가.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고 뭐 의견들이 다 입장에 따라서 다르긴 했는데 하여튼 이번 주와 다음 주 초 정도에는 위원을 구성해서 좀 발표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청년 비례대표 의원을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도 나도 한번 지원해봐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예. 거거든요. 뭐 나이 제한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지원을 가능한지, 언제부터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지금은 아직 그 어떤 사람들을 뽑고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에 대한 룰을 정할 TF 위원을 모시고 있는 중이고요. 그분들이 모셔지면 그분들이 뭐 나이의 문제나 성별에 대한 이 가중치나 아니면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룰을 정해서 공식적으로 공표할 것 같습니다. 언제쯤 공표가 될 것 같습니까? 제 생각에는 7월 말에서 8월 초쯤 될 것 같습니다. 그 정치에 관심이 많이 있으시고 또 국가를 생각하고 또 국민을 생각하는 많은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젊은 청년 여러분들 공식 입장이 발표가 되면 지원들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요번에 그 TF 위원회도 좀 미리부터 응해보시면 어떨까도 싶네요. 그렇게 가는 기회가 되나요? TF 위원이 되면 본인이 출마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근황 토크는 그 정도에서 정리하고요. 시사 이야기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거, 일단 새정치연합의 혁신위원회가 잘 돌아가느냐 돌아가지 않느냐 이거 같아요. 그리고 지금 첫 번째 혁신안이 나왔죠? 언제 나왔습니까? 23일이었습니다. 네. 나왔고 여기에 대해서 또 뭐 제대로 된 혁신안이다 혹은 혁신위원회에 앉히고는 조금 미미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혁신안을 광주에서 발표한 것은 이유가 있을까요, 나름? 그렇겠죠. 지금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가장 기본적인 정치적 기반이라고 하는 곳이 광주를 비롯한 호남 지역인데 그 지역의 호남 민심이 수상하다라고 하는 조짐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김광진 의원께서 노리고 계시는 순천 곡성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났고 또 4.29 보궐선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일이 나타났기 때문에 호남 민심이 바라는 게 무엇인가, 우리 당에 무엇을 혁신할 것을 호남 민심은 요구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빨리 헤아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혁신위원회가 1차 방문지로 광주를 선정하고 광주의 시민들을 만나서 의견을 구한 뒤에 혁신안을 내놓았죠. 그런 정치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혁신위안이 어떻게 이게 지금 혁신위안을 내놨는데 혁신위에서 이 안이 바로 수용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승인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겁니까? 당헌 당규의 개정 작업이 필요합니다. 네. 특히 당헌을 개정하자면 우리 당의 중앙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소집해서 당헌 개정안을 상정하고 가결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혁신위원회가 요구를 했습니다. 이번에 혁신위원회가 내놓은 안, 뭐 이따가 구체적으로들 말씀 나누시겠지만 그런 혁신 방안을 중앙위원회가 결정해달라. 그래서 그 중앙위원회의 통과 여부를 가지고 우리 당의 혁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가름하겠다. 그리고 그것이 가결되고 나면 2차 혁신안을 또 내놓겠다. 이렇게 혁신위원회가 내놨는데 첫걸음치고는 아주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혁신위에서 혁신안이 수용되지 않으면 문재인 대표가 사퇴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었거든요. 네. 어떻게 통과될 걸로 보입니까? 예, 문재인 대표께서도 당 대표직을 걸겠다, 혁신에,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저는 통과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저도 아마 그 혁신위에서 1차 혁신안을 발표한 그 내용 자체 안에 중앙 그 위원회의 통과를 아주 이렇게 강하게 요구하시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근데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미 이 직전에 실천이라는 그 이름을 건 혁신위원회 위원이기도 했습니다. 저 역시. 그래서 혁신안이라는 거, 안 자체로만 보면 이미 너무 많이 만들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혁신안 자체가 큰 무리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다 28 전당대회까지 거쳐서 혁신안들을 마련하고 정리해낸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 혁신안이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통과 자체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보고요. 여전히 저는 이제 실천, 그것을 위한 별도의 노력들, 그것이 결국 이 혁신안에 대한 평가로 이어질 거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통과돼야 뭐 2차 혁신안이 나오든 말든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세 분은 여기에다 지지를 보내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김상곤 혁신위원회의 1차 혁신안은 일단은 선출직 공직자평가위원회를 구성하겠다. 그래서 현역 의원들을 평가를 하겠다는 것이 이거는 네. 뭐 해당 행위했던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여론조사 같은 걸 실시를 해서 당의 지지도보다 낮은 사람들은 이제 물갈이 하겠다. 이게 사실 2012년에 새누리당에서도 이거 했었어요. 네. 25% 잘라내는 이런 거. 그렇습니다. 그런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게 반발이 없을까요? 특히 당장 이거 호남 국회의원들 노리는 거 아니야 이런 지적도 있단 말이죠. 네. 그런데 그거는 이제 김상곤 위원장도 밝혔던 것처럼 호남 지역에서 우리 당 지지율이 특히 높기 때문에 그런 지역적 특성은 감안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국회의원이 당의 지지율을 떠받치는 사람들인데 그 의정 활동으로 당의 지지율보다 못 나온다면 그것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혁신적인 안입니다.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다 평가해서 정당 지지율보다 못 나온다. 그 이른바 교체 지수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책임을 묻겠다. 이거를 뭐 친노니 비노니 뭐니 할 것 없이 또는 뭐 그 뭡니까 당의 중진이든지 초선이든지 할 것 없이 일률적으로 공정하게 공평하게만 적용한다고 하면 저는 그건 굉장히 혁신적인 성공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 평가를 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것도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렇죠. 지금, 그리고 예. 기준도 중요한 거죠. 평가 기준. 누구나 그 납득할 수 있는. 근데 제가 혁신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지난 혁신위원회 또 그 지난 혁신위원회도 계속 논의를 했던 문제거든요. 근데 우려는 그렇게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라는 게 그게 참 쉽지 않다라는 현실적인 어려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는 이제 당부드리는 게 이번에 혁신위원 분들께서는 훨씬 더 좀 유능하신 분들도 많으시고 이러니까 그렇게 좀 객관적인 기준들을 만드시는데 구체화하는데 조금 더 힘을 좀 보태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죠. 평가 기준이 너무 복잡하면 안 된다고 그렇죠. 봐요. 아주 단순해서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수치가 나오면 좋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아까 뭐 교체 주수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 지역에서의 정당 지지율보다도 현역 공직자가 낮은 지지율을 보인다고 하면 1차적으로 교체 대상에 넣겠다라고 하는 이런 정도의 기준이라면 누구나 다 납득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또 하나 봅시다.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의원 및 당직자는 적발 시 바로 박탈, 당직을 박탈하겠다 그런 거고 또 재보궐 원인 제공 시는 해당 지역에 공천을 하지 않겠다라는 걸 갖고 왔는데 이것은 글쎄요. 새누리당에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오케이 하겠지만 새정치인만 이걸 갖고 나오면은 새누리당의 한석을 그냥 헌납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거 참 고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어려움, 단 한 표를, 한 의석이 가지는 의미가 너무나 그렇죠. 크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쉽게 결정하기가 진짜 어렵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게 지난번에 순천 같은 경우가 이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엊그제 730 보궐선거 말고 그 전에 그 보궐선거가 한 번 일어났는데 그때 야권연대가 되면서 우리 당은 공천하지 않는다 이렇게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참받은 우리 당의 후보가 존재하는 거죠. 공천을 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24명의 시의원 중에 한 20명이 한 후보를 지지 선언을 하니까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그리고는 7명 후보가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거의 대부분의 시민들이 저 7명 중에 몇 명은 다 민주당 후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고, 과연 당선이 됐을 때 우리 당은 입당을 안 받아줄 것이냐,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났을 때.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안 받아준다거나 계속 무소속으로 남게 한다거나 할 때 잘못은 비리를 저지른 사람이 했는데 피해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그렇죠. 다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저는 조금 이거는 다른 관점인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나 아니면 그것과 관련한 공천 책임을 가진 뭐 그 지역위원장이든 뭐든 좀 그 정치인들이 어떤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그것을 온전히 지역에게 책임이 다 가는 방식은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오히려 그 뭐 새누리당과 이야기를 해서, 그러니까 그 원인을 제공한, 그러니까 불법 비리로 제복을 만든 그 당은 공천을 하지 않겠다. 서로 이렇게 뭐 정계측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이건 새정치란만 미리 이렇게 해버리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그 약간의 불공평하다고 생각드는데. 아니, 이 작가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이상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설령 새누리당이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당이 이 범한 원인으로 인해서 보궐선거가 발생한다고 하면 과감하게 공천을 포기하는 것 저는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책임 정치다. 예, 그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죠.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여기 이 사안에서는 어쨌든 세 분이 나뉘었습니다. 이거 뭐 시청자들이 청취자분들이 판단하시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역위원장 사퇴 시점에 관한 것입니다. 그 현 지역위원장 사퇴를 혁신위에서 예비 후보자 신청 시점 그러니까 120일 전, 선거 120일 전에 사퇴를 해야 된다. 맞죠? 네, 이렇게 지금 얘기가 그렇습니다. 된 거죠. 이것은 그 신진 정치인과의 어떤 공평성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역위원장이 계속 자리에 있고 선거 다가와서 신진 정치인이 와서 경선을 하면 당연히 혁신위원장이 지역위원장이 유리해지니까 네.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건 너무 그 120일 전이면 너무 좀 기간이 짧은 거 아니냐. 더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예. 자, 현 지역위원장께서 한 말씀 해보죠. 선거를 치르자고 하면 지역위원회를 관리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지역위원장이 장기간 공석으로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그런데 제 아무리 지역위원장 사퇴 시점을 멀리 잡는다 하더라도 신인에게는 불리한 게 사실입니다. 예. 신인을 등용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거 뭐 지역위원장 사퇴 일정 가지고 신인에게 문을 열었다 어쨌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없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지역위원장으로서 가질 수 있는 기득권을 조금 더 과감하게 내려놓게 하겠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진일보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금 새누리당은 어떻게 돼 있나요? 새누리당은 경선일 전에 사퇴한다라고만 규정돼 있어요. 알려지기로 지난번에 김무성 대표가 논란 많은 오픈 프라이머리를 당론으로 결정하면서 이를테면 선거일 전 10개월 전에 지역위원장을 사퇴하도록 하겠다 뭐 이랬는데, 이것은 안에 불과하고 오픈 프라이머리가 여야 간에 합의가 돼서 선거법이 개정될 경우에 적용되는 얘기이지 현재는 그것이 적용되지 않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퇴 시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습니까? 새누리당 당규 다 확인해 봤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조금 이것이 보완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본 게요. 물론 전 지역위원장이 아닙니다, 아직. 앞으로 되실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지역위원장을 내려놓는 것이 결국 그러니까 새로운 분들에 대한 그 기회를 확장한다는 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하면, 상대 당과의 관계에서의 여전히 조직을 유지하고 강화시키는 그런 지역위원회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지역위원장이 그만두고 안 두고를 무관하게 그것이 현상 유지될 수 있도록 어떤 제도적 보완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지역위원장 들더라고요. 직무대행제 같은 것은 둘 수 있겠죠. 그러니까. 네, 당연히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이제 네. 직무대행이라는 것도 어쨌든 객관성을 유지하거나 이렇게, 그러니까 그 방법이 저는 조금 더 고민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네. 어쨌든 이번 그 김상곤 후보의 1차 혁신안은 그렇게 문제가 좀 많은 건 아니다. 무난하다. 이런 평가가 지금 대체적이거든요.
그러면 2차 혁신안에서는 이보다 좀 구체적 안이 좀 나와야겠죠. 그걸 위해서 하여튼 세 분에서 또 힘 좀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분명히 아까 뭐 교체 주수 얘기도 나왔지만 해당하는 사람들은 100% 반발할 거란 말이죠. 그 반발을 어떻게 뚫을 수 있느냐 그것도 관건인 것 같아요. 네, 누가 해당하는지 모르는 일입니다. 지금은 모르죠, 아무도. 예. 네. 그거야 뭐 다 열심히 하기 달려 있는 것이니까. 예. 이 세 분이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예. 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교체지수 안에. 교체지수는 그렇죠. 들어갈 수 있죠. 그렇죠. 있죠. 그렇죠. 들어갔을 때 그러면 반발을 하지 않는 겁니까? 아, 왜 내가 들어갔어 이렇게? 난 못 받아들이겠어. 잠깐 반발 좀 하고 하다가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저는 지금 교체 지수가 되죠. 왜요? 왜냐면 지금 저희 지역의 저희 당의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높은데 아, 김광진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여론조사를 돌려서 김광진의 지지율이 얼마나 될 것 같냐라고 물어보면 저희 당 지지율의 반도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후보가 공식적으로 딱 임명이 되면 네. 그 지지율이 네. 정리가 되겠습니다만은 네. 그러지 않고 지금 그것을 확인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교체지수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현역 지역위원장이 아니잖아요. 아, 그래서, 지역위원장만의 문제가 아니고. 아닌가요? 새누리당도 그랬습니다. 자기 당의 지지율과 그 현역 의원의 지지율을 비교해서 다 당 지지율에 못 따라가는 사람들을 다 날린 게 아니고 하위 몇 퍼센트 이렇게 해서 물갈이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도 당 지지율만큼 못 미쳐도 또 순위를 매길 수 있는 것이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아까 우리 김상곤, 저는 혁신위원도 아닌데 김상곤 위원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지역적 특성은 감안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핫한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너무 요즘 시끄러운 얘기. 새정치민주연합 사무총장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석이 됐던 사무총장에 최재성 의원이 이제 임명이 됐습니다. 소위 말하는 비노 반노 측에서 안 된다고 계속 얘기했는데 문재인 대표가 밀어붙인 어떤 결과가 났는데요. 일단은 당 사무총장이 뭐 하는지부터 알아봅시다. 당 사무총장이 뭐 하는 자리입니까? 뭐 하는 자리인데 이 난리가 났는지. 재정 담당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조강특위 위원장, 당연위원장. 네. 그렇죠. 네. 네. 중앙조직규정이라고 당의 규정이 있습니다. 오. 그 규정에 사무총장이 무슨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그거에 의하면 사무처의 업무를 지휘 총괄하고 당직자의 복무 관리 및 당무 집행을 통할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총리네 총리. 그렇죠. 거의 국무총리급이죠. 당의 서열은 최고위원과 원내대표 다음이지만 사실상 사무총장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 또 직무의 범위 이런 걸 보면 당의 2인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죠. 살림살이를 도맡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까? 보통 사무총장이 당무를 통할하는 것이기 네. 때문에 총선에 영향을 미치죠. 당의 전략, 또 주요한 노선, 또 자금을 동원하고 집행하는 것, 또 조직을 동원하고 집행하는 것, 이거 전부 다 사무총장의 관할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영향을 미치는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무총장이 공천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천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는 것은 공천관리위원회인데 공천관리위원회에 사무총장이 당연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때 최고위원회가 의결을 해서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반드시 사무총장이 공천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등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반드시 안 미친다는 고기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근데 치면 여야의 뭐 사무총장들이 모든- 그동안 선거를 치르면 다 그런 문제로 네. 본인들도 뭐 그 책임을 지고 물러나고 막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무총장이 그렇게 공천관리위원회의 간사 역할을 실제로 수행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대체로는 관행적으로 예외도 있습니다만 관행적으로 사무총장이 공천관리위원회의 간사 역할을 했죠. 그러면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관행적으로 방금 말씀하셨으니까 보통 뭐 대표 원내대표는 선거로 최고위원과 마찬가지로 선거로 하는 거고 원내대표는 국회의원들끼리 선거하는 거고 그런데 사무총장은 관행적으로 당대표가 자기 사람 임명했습니다. 이거는 여야 할 것 없이 그렇죠? 네. 뭐 지금 여당도 안상수 대표 시절, 홍준표 대표 시절, 박근혜 대표 시절 다 자기 사람을 사무총장 임명했고 야당도 마찬가지죠. 김한길 의원도 자기 라인이라고 하는 사람 사무총장 임명했습니다. 근데 지금 문재인 대표 체제에서는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사무총장 이외의 주요 당직을 보면 전략홍보본부장의 안규백 의원, 디지털소통본부장의 홍종학 의원, 수석사무부총장의 김관영 의원, 비서실장의 박강원 의원. 친노라고 할 수 없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 말은 내가 당대표로서 사무총장도 내 사람을 임명 못하면 내 마음대로 임명 못하면 어떻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 아니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종걸 원내대표는 계속해서 반대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종걸 원내대표 이렇게 반대하는 이유는 뭘까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니, 그 지도부가 바뀔 때마다 탁월한 능력으로 여러 당직들을 겸직하고 계시는 우리 당의 진정준 의원님께서 전략기획위원장. 네. 진성준 의원님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략기획원장입니다. 3년 내리 혼자 아이고. 하고. 거의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럼 것 뭐 같습니다. 대답은 뭐 당연히 이제 진호님 해주셔야겠네요. 그러네요. 네. 전략기획위원장이라고 이종걸 원내대표의 속을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른바 최재성 사무총장을 강행하면 당의 분열이 온다라고 아하.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왜 당의 분열이 오는가라고 하면 그것은 당 대표가 자기 사람을 사무총장에 심어서 당무를 좌지우지하고 공천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당내 일각의 의심이 있는데 그런 의심을 무릅써 가면서 강행할 경우에 저분들에게 심각한 불신을 야기하고 그래서 당이 분열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종걸 원내대표의 주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노 패권은 아니었나요? 그게 결국 그 얘기죠. 그 얘기입니까? 예. 근데 이종걸 의원이 그래서 최재성 의원은 안 되니까 다른 분들을 추천한 게 사실은 정말 친노 의원들 추천했거든요. 그건 또 친노 패권하고 또 다른 것 같은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두 분이 원내대표 선거를 경선에 그러니까 개인적인 어떤 그런 게 있는 게 아닌 구원이 있는 게 아닌가. 원내대표 선거 때 치열하게 경쟁했고 뭐 이런 거 그런 게 있는 게 아닌가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모르시죠? 그러게요. 그러니까 저는 이 당내 문제는 정말 취약합니다. 자백합니다. 다른 문제는 잘 아세요? 몇 가지는 조금. 네. 그런 사감이 작동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종걸 원내대표의 우려가 무엇인지 짐작할 법하긴 합니다만은 당 대표가 사무총장을 인사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까지 반대할 일인가 하는 생각은 합니다. 이번에 좀 당규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당 대표가 사무총장 등 지명직 당직자들은 최고위원회와 협의해서 임명하면 됐거든요. 그러니까 최고위원들의 반드시 동의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규가 바뀌었습니다. 당규가 바뀌어가지고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당대표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위원회의 동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대표가 자기와 호흡을 맞춰서 일할 사무총장을 임명하겠다고 하면 그 나름의 뜻을 존중해 주는 것이 정치적인 도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사실 한 열흘 이상 된 문제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문 대표가 재선 카드를 꺼내 들었다가 반발이 심해서 보류했다가 다시 강행했거든요. 이 열흘 사이에 뭔가 혹시 우리 청취자들한테 알려줄 그런 게 있습니까? 에피소드라든가 비하인드 스토리라든가. 아니요. 뭐 다른 것은 없는데 그 보류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고위원회에 붙여본 결과 최고위원들의 이견이 있으니까 특히 원내대표가 강력하게 반대하기 때문에 의결을 강행하지 않은 거고 조금 더 절충해 보겠다, 조금 더 설득해 보겠다라고 하는 과정으로 보류했던 것이고요. 하지만 이종걸 원내대표가 대안으로 제시했던 카드들이 모두 다 당사자들에 의해서 거부되면서 선택의 여지가 없어진 상황이 되었던 본인들이 것입니다. 거부한 겁니까? 네. 근데 저는 조금 이제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우려하는 마음도 있고 이런데, 그러니까 사람이 관점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얘기를 해도 다르게 들리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계속 이렇게 문제들이 생기는 그 지점들을 보면 결국 최재성 의원님도 그렇고 당대표님도 그렇고 모든 지금 우리 당의 의원님들의 가장 큰 고민의 지점은 공평한 공천 뭐 이런 거잖아요. 그 누구도 그거를 안 하겠다는 분은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굳이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그 얘기를 의심하고 나는 진짜고
이런 건가요? 그게 당의 내분이고 당의 분열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배경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저는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정적인 선이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아주 그런 게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수많은 정치적 선택을 하게 되고 그 선택에서 배제되기도 하고 지금 3년 내내 저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몇 가지의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계속 노력을 했으나 성과가 미미했고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우리 지지자들을 포함해서 욕을 먹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부분에서 날이 서 있는 관점인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 우리 당의 동료 의원들의 어떤 선이 내가 정말 제대로 해볼게. 일 한번 해볼게.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어도 이제부터 내가 좀 잘해볼게. 이곳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믿어주고 하는가. 도대체 저 사람은 또 어떤 의도로 얘기하나. 이렇게 우리가 혹시 기계적으로 우리 스스로도 그것에 매몰돼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신뢰라는 것은 신뢰할 수 있을 때만 신뢰하는 게 아니라 신뢰를 해주기 때문에 신뢰하는 행동을, 신뢰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하기도 하잖아요. 저는 이 사안을 그렇게 시작해보는 어떤 출발점이 될 수는 없을까. 저는 이번 인사에서 뭐 명세 국회의원이라고 있긴 있지만 당내 이런 인사는 잘 모르잖아요. 일반 의원들이. 그래서 그냥 일반 상식의 수준에서 참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무총장은 뭐 좀 그렇다 치더라도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진짜 좀 친한 사람, 가까운 사람을 좀 해주면 안 되나. 다른 뭐 전략위원장이나 이런 것들이야 능력으로서 그 업무로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비서실장은 좀 진짜 가까운 사람이 돼야 그 사람이 우리가 지금 계속 뭐 비선의 다른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비서실장하고 속마음을 털어놔야 여러 가지 것들이 네트워크가 되고 갈 텐데 심지어는 지금 오늘 뭐 회의도 안 나오셨다고 뭐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건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해명도 지금 좀 불명확하고 네. 또 상식적으로 좀 그 이해가 안 되는 게 안 나왔다고 치는 것을 기준으로 보면 이게 갑자기 당선되고 하루 만에 발표한 인선도 아니고 10일 막 15일이 끌어진 인선인데 당사자가 동의를 했으니까 발표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문제가 되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이 인선이 발표되는 거 난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예. 조금 제가 뭐 조금 아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 역시 전략기획위원장이 많이 안 해. 우리 같은 사람. 그러니까. 박광온 신임 비서실장은 오늘 아침에 최고위원회와 같은 시각에 기획재정부를 불러서 업무 보고를 받는 일정이 있었대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참석을 못하겠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정상적으로 당무를 수행하겠다. 이런 입장을 알려왔고요. 오늘 수석 사무부총장에 신규로 임용된 우리 김관영 의원은 당신이 그간의 당직들을 막 수행하면서 지역과하고 너무 많이 멀어졌다. 그래서 지역 구민들과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여러 차례 고사를 했고 거듭 고사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김관영 수석에 대해서는 아마 지도부에서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박광온 비서실장은 당무에 복귀할 것이다. 근데 본인이 동의도 안 했는데 왜 발표를 하냐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김관영 수석도 동의한 것으로 압니다. 동의한 것으로 아는데 그 이후에 그러면서도 가급적이면 다른 대안을 좀 모색해 주십시오. 할 수 없다면야 하겠지만 다른 대안을 모색해 주십시오. 저는 좀 지역구 활동을 좀 강화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려왔다고는 해요. 저도 비슷한 입장인데 대표께서 뭐 가타부타 말씀이 없어가지고 계속 눈치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최고위원분들 저는 지금 아무 당직이 없습니다. 자, 그 최재성 의원을 대표가 그렇게 강행한 것은 김상곤 혁신위원장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고 최재성 의원이 총선 불출마한 게 아마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기득권 생각하지 않고 뭐 개혁적인 걸 뭐 시도를 하겠다 아마 그렇게 본 것 같은데 그 지금 뭐 문자 사태까지 터지면서 뭐 종편에서 하루 종일 뭐 난리 가지고 새정치민주연합 조이돌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분당 이야기까지 계속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최재성 의원의 사무총장 카드 이거 다시 걷어들이진 않겠죠? 그렇습니다. 그게 다시 걷어들이면 또 더 개판될 것 같은 생각도 아니, 들어요. 그럼요. 그럴 수는 없고요. 그리고 또 저 종편이나 보수 언론 특히 조선일보가 앞장서 가지고
당내의 분열과 네. 분당을 이렇게 추동하는 듯한 기사들을 막 쏟아내고 있는데 어떻게 당 대표가 사무총장을 임명한 문제를 가지고 분당을 할 수 있겠습니까? 탈당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전혀 명분이 없는 얘기고 당내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은 없어요. 다만 대표가 이른바 비주류의 생각들, 입장들도 좀 포용해 가면서 일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강력하게 제기하는 것이지 무슨 이런 문제로 탈당을 하며 분당을 하며 하겠습니까? 그것은 정치적 음모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청취자분들도 그렇겠지만 종편 보고 정치하면 안 된다. 팟캐스트 들으면서 정치를 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제 주변에 특히 나이 드신 그 어르신들이 전화가 막 오는 거예요. 근데 당장 막 무슨 일이 사단이 날 것 같이 네.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네. 각자 일 열심히 하고 물론 이러저런 문제들이 있지만 그 안에서도 여전히 역할들을 하고 있고 그 목소리는 정말 작은데 그렇게들 얘기하시니까 참 괴롭습니다. 네. 그러니까 종편에서 보도하는 것만큼 그렇게 큰 내분이 아닌데 지금 오히려 부풀고 있다 이런 말씀으로 정리하고요. 하나 더 이야기하면 그 검찰이 김한길 전 대표에게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또 문희상 고문 압수수색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이건 뭐 청탁에 관련 문제인데 그 성완종 사태를 2명만 그것도 구속도 안 하고 불구속으로 덮어버린 이 검찰이 왜 성완종 리스트에 있지도 않고 성완종 씨가 언급하지도 않은 김한길 전 대표를 불러서 소환을 하느냐. 아니 그 성완종 리스트에 있는 사람들은 부르지도 않았잖아요. 서면 조사하고 그 계좌 압수수색도 안 하고 이렇게 했으면서 김한길 의원을 보고 나와라. 이거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이거 어떻게 야당 탄압이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이 사안에서 언제나 진짜 울컥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국정원 대선 개입 때부터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되돌아 짚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검찰은 기계적 균형을 맞춰요. 언론도 좀 그런 성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당에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야당에 뭐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야당에 뭐가 없으면 같이 균형을 맞추지 못하니까 그걸 이렇게 뭐 무산시키거나 이런 것들을 실제로 제가 경험한 것도 있고요. 근데 지금 이 사안도 똑같은 거거든요. 국정원 대선 때도 갑자기 있지도 않은 뭐 그 매관매직이라는 거를 결국은 그게 모 신문에서 사죄하고 그 협상금까지 낸 거거든요. 손해금 300만 원까지 지급하고. 근데 그렇지만 그 6개월 동안 다 끌어서 결국은 그 논지 자체 완전히 흐려버리고. 이분들이 정말 나쁜 습관에 젖어들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말이 됩니까? 이게 도대체 그 격도 다르고 품격도 다르고 내용의 질도 다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 같이 계속 붙이는 거죠. 그 다 똑같다. 그렇지. 우리가 진짜가 나타났다를 이 하는 목적이 여기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당도 나쁘지만 야당 니도 똑같은 애들이잖아.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전 대표를 소환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이게 저는 좀 그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게 성완종 사건의 이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황교안 시대의 서막을 여는 스타일을 보여주는 것이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총리가 취임하고 첫날 한 일이 4.16 연대 압수수색한 거, 네. 박래군 씨 뭐 압수수색한 거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바로 또 우리 전직 야당의 직전 대표를 했던 분들 그리고 그 전에 청와대 비서실장까지 하신 이런 당의 고문들을 원로들을 다 이제 수사하고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게 저는 황교안 스타일의 대한민국의 첫 시작일 거다. 이게 성완종 사태의 마무리를 위한 물타기, 균형적 물타기가 아니라 이제 시작되고 있는 어떤 서막처럼 느껴져서 걱정이 됩니다. 우리 국민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네, 동시에 이런 성격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검찰의 성완종 리스트, 친박 게이트에 대한 수사가 그야말로 뭐 용두사미로 끝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특검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온 거거든요. 그것이 우리 당이 주장하는 별도 특검이 됐든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상설 특검이 됐든 특검을 피할 수 없는 정황으로 가기 때문에 특검을 위해서
미리 야당을 끼워 넣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똑똑해. 아니 뭐가 똑똑해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진짜 지금 노건평 씨도 소환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노건평 씨는 청탁이 들어온 건 사실이지만 거절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네. 불러서 뭐가 나와도 기소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또 망신주기 하려고 부른 게 아니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 노건평 씨가 정말 청탁을 해서 성한종 씨가 사면을 풀려났으면 저는 그건 정부도 아니라고 봐요.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노건평이 뭐라고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이걸 가지고 검찰이 불렀다는 건 또 한 번 망신 줘서 여당 야당 똑같은 놈들이다 이렇게 지금 하려고 그런 것 같은데 일단 노건평 씨는 뭐 자유인은 개인이니까 본인이 검찰에 가고 안 가고 본인 판단입니다. 그런데 김한길 의원은 어떻습니까? 지금 당 차원에서 불응을 해야 된다, 나와야 된다 입장이 지금 정리된 게 있습니까? 예.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말도록 당에서 김한길 대표에게 권고했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우리 진선미 의원님 말씀하시고 김광진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정치적 의도를 갖고 벌이는 수사이기 때문에 당에서 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한길 대표도 당에 그런 권고가 있기 때문에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뭐 근황 이야기하고 시사 얘기했는데 작가님 재미 고민하고 계신 거죠?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뭘 자꾸 부담감을 주지 마세요. 15위로 밀릴 것 같아. 15위로. 내가 너무 들어도 재미없었나? 너무 진지해. 재미없다. 내가 들어도 재미없었어요? 아무도 안 듣고 박수 있어. 안 치고 계시는구나. 자기는 술 마시느라고 듣고 있질 않아. 그러니까 이 작가님 본인의 네. 역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역할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 뭐 당내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사실 이 세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달라 하기가 사실 좀 저도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세 분도 부담감이 있을 테고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했다 이해 좀 해주시고요. 그러면 정말 진짜 코너로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진짜 이슈를 파헤쳐보는 진짜 이슈. 오늘은 주제가 국회법 개정안입니다. 이게 왜 오늘 이 주제를 갖고 왔냐면 내일 그러니까 목요일이죠. 목요일 내일 아마 국무회의가 소집된다 그러죠. 그러면 대통령이 내일 아마 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 주제를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내일 대통령이 이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시사평론가 입장에서 쉽지 않을 것이다. 거부권 행사하기가. 대통령이 부담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른 분들은 할 것이다. 뭐 이렇게도 많이들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왜냐면 그분은 항상 저의 상식을 뛰어넘는 보통 사람의 기준과 다르기 때문에. 네, 해오셨기 때문에 정말 참 그렇습니다. 네.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고 보시는군요. 네. 뭐 합리적이라면 안 할 텐데. 뭔가 이게 그렇죠. 네,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할 비합리적이기 것이다. 때문에 지금 예. 보십시오. 리더십에 대한 분석이 아니라 정신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거 지경에 이르러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뭔가 예측이라는 건 적어도 최소한 그분이 뭔가 합리적으로 뭐 상식에 준해서 이렇게 뭔가 결정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 예측이 가능한 건데 뭐 네. 저는 지금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대정부 질문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국면에서조차도 대통령이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따뜻한 위로와 진정한 사과로 이 메르스 예측할 수도 없었던 이 메르스 사태로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해주지조차도 않잖아요. 네. 저는 이 상황 이걸로 모든 게 얘기가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뭐 대통령이 공감 능력이 없다 이런 지적이 그렇죠. 많이 있죠. 네. 그리고 그 사과 방금 말씀하셨는데 저 DJ와 노무현 대통령은 사과 많이 하셨거든요. 대국민 사과.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은 사과하는 걸 너무 싫어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일단 카메라 앞에 서는 걸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 회견 자체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 카메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신가? 카메라 앞에 쓰는 건 좋아하죠. 여기 소방서 아니면 뭐 이렇게 병원 가서 사진 찍고 이런 거. 카메라에 서서 말을 하는 걸 좋아한다. 뭐 이렇게. 동영상은 싫어하는 거예요. 동영상을 싫어하는 동영상. 동영상을. 아니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저는 진짜 화가 나는 게요. 제가 여성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직도 여성 그 주부들 40, 50대의 그런 분들이 여성이 대통령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으세요. 네. 그렇게 여성 대통령이라는 것을 훅 가져가셨잖아요. 그럼 여성 대통령 뭐냐면 여성성인 거죠. 여성성, 모형. 그리고 본인도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어머니의 마음으로 이렇게 살피겠다.
근데 예컨대 어머니라는 사람이 어떤 분이세요? 그 아이가 잘못해서 넘어졌어도 그걸 미리 방지하지 못해서 미안해 하잖아요. 미안해. 내가 뭐라도 뭘 못해서 미안해. 미안해가 입에 달고 사는 게 엄마 아닌가요? 아니, 근데 왜 27명이나 사망한 이 사건에 10,000명이 넘게 격리가 되고, 심지어는 제 고향, 순창에 장덕리라는 마을 자체가 무슨 격리되고 있는 이런 난리판에, 미안하단 말 하나를 못 하나요? 본인이 왕비신이 왕비라고 생각하니 그런 것 같아요. 난 이해가 안 가서. 일반 백성들을 불가촉 천민으로 부를 것이고. 예. 김광진 의원님은 어떨 거라고 생각하세요? 갑자기 저도 거부권 행사할 것 행사하실 같은데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네, 거부권 행사하실 거라고 황당합니다. 생각하는데 네. 법의 내용이나 법리를 따져서가 아니고 예. 이분은 별로 유승민 대표를 빠른 시기에 정리하고 싶어 하시는 느낌이 훨씬 저는 좀 강해가지고 예. 이 기회 아니면 아니겠다 싶어서 아마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 그런데 그런 반론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를테면 메르스가 한참 진행될 때 대통령의 방미 일정이 예정돼 있었잖아요.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그리고 그분은 당신이 정치적 위기에 처할 때마다 외국에 나가가지고 한복쇼를 해서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그래서 다시 국정의 동력을 확보하고 해왔던 전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상을 깨고 방미를 전격 취소하고 연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그 나름의 뭐랄까요 합리성 또는 그 나름의 어떤 동물적 감각 이런 것들이 작동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거 아주 탁월하신 분이죠. 동물적 감각은. 예. 그 지지율이 이제 30%대가 무너지고 이러니까 아마 그런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지금도 그래요. 제가 그래서 방금 확인해 봤는데 그 매일 여론조사 한다는 리얼미터에서 네. 여론조사 한 것에 의하면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0.9%가 내려가서 29.9%라고 합니다. 어제는 30.8%였는데 그리고 새누리당은 더 빠졌어요. 2.4%가 빠져가지고 34.5%. 우리 당은 얼마냐? 1.6%가 어제보다 올라서 31.7%. 그러면 거부권 행사 안 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좀. 거부권 행사를 못할 것이라고 예상한 것도 지금 이 상황에서 거부권 행사하면 지지율은 더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정쟁밖에 생각 안 하냐 이런 비판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단 말이죠. 또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새누리당 의원들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네. 그것도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새누리당에서 이것을 재의결을 해서 다시 한번 투표를 할 것인지 아니면 재의결 자체를 하지 않고 그냥 깔아뭉개서 없는 걸 만들지 그러면 또 국민들이 비판할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다 표 던져가지고 다 투표해놓고는 대통령 한마디 하니까 아이고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서면 이게 우리 엄마가 하지 말래요 이거랑 뭐가 다르냐는 거지. 근데 종편이 꼭 정쟁으로 몰까요? 아니,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예. 생각하는데. 종편만 있는 건 그럼 뭘로 아니니까. 그러니까 예? 뭐 정쟁이 뻔한 것 아닙니까? 근데 이게 정쟁이 아니라 예. 대통령이 말하는 것과 같은 그 워딩. 예. 그러니까 행정행위를 못하도록 이 법이 막는 것이고 이 법이 그 당시에 통과되는 과정에 있어서 원래 연금을 문제 얘기를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세월호를 끼어였고 세월호를 끼어여면서 국회법을 또 끼어연 거다. 그러면서 날림으로 법이 만들어진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소위 정치 평론가들이 수십 명이 나와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겠죠. 예. 저는 그러면 여론이 국민들의 생각들이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바뀔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걸 믿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저는 좀 다른 게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국회법 개정안의 전체적인 흐름 그리고 제가 운영위원이기 때문에 그날 통과되는 소위에도 참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국회법 개정안에 관한 그 뭐 졸속이다, 뭐 성급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 부분은 이미 계속 논쟁되는 과정 속에서 계속 정리 다 봐야죠. 됐다고 봐요. 왜냐하면 벌써 뭐 지난 회기 그러니까 전 18대 때부터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도 입법권을 강화하자라는 내용의 법안에 발의를 한 사람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정리가 돼 있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그 부분은 논쟁은 다만 그 부분 한번 여쭤볼게요. 그럼 네. 당시 박근혜 의원이 사인했던 그 국회법하고 지금 통과된 국회법하고 많이 차이가 납니까? 상충된 점이 있습니까? 그쪽이 더 셌죠. 훨씬 셉니까? 그쪽이?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당시 박근혜 의원은 법안을 모르고 사인한 건가요?
알고 사인하셨죠. 알고 그리고 사인해놓고 지금 발언도 와가지고 무슨 상권분립 위반 이런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발언도 하셨죠. 그리고 오늘 제가 대정부 질문에서 얘기했지만 뭐 김선일 필압 사건 때 그 얼마나 질타를 했습니까? 국가의 책임을 거론하셨죠. 근데 이제 저는 이 문제를 돌아보면요. 시행령에 관한 부분은 정말 박근혜 정권의 자초위난입니다. 물론 그 전에도 끊임없이 위임 입법을 남용해서 법의 취지 자체를 계속 왜곡시켜 왔고요. 그 사례에 대해서 국회에서 입법조사처에서 지속적으로 연구해서 보고서까지 계속 낸 것입니다. 그래서 입법조사처에서도 이번에 위헌이 아니라는 의견을 낸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돌아보면 2014년으로 돌아가 보면 요번에 메르스 사태 때 공공의료 축소가 너무나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는 새로운 문제 제기가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측된 결과였죠. 그런데 이 시행령 문제가 세월호 사건이 아니라 그 이전으로 올라갑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의료 민영화에 관련된 그래서 의료 법인들에 대해서 영리 활동을 마구 증폭시켜 주겠다고 얘기하셨던 그 2014년 7월 달에 이미 그분들이 하신 행위가 본인들이 추진하고 있는 의료 민영화가 그 의료법으로 개정되기가 어렵게 되자 시행령과 시행규칙과 기준으로 통해서 사실상 의료법 영리 행위를 금지시킨 의료법을 완전 양쪽 뺨을 때려가면서 위법 한 행위들을 하신 거거든요. 그때 이미 전면전을 선포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행정부에서. 그래서 이 시행령에 대한 문제 제기를 촉발시킨 것이 그분이고요. 그분들이고. 그래서 결국 메르스 사태의 이 상황에까지도 오게 된 거라고 저는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발언을 이렇게 하시고 나보고 재미를 책임지라 그러면 제가 뭘 어떻게 받아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말 드리고 국회법 개정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이종걸 원내대표의 첫 번째 작품이다. 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박수 치는 분들도 계셨고 네. 잘 걸었다 고리로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럼 새정치민주연합은 왜 국회법 개정안을 국민연금이 아니지 공무원연금에 걸어가지고 갖고 나온 겁니까? 처음에 계기가. 저희들이 원내를 운영하면서 세월호 특별법의 시행령이 세월호 특별법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할 것을 계속 요구했는데 새누리당이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것을 우회하기 위한 조치로 그런데 우리로서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으면 다른 것을 합의해 줄 수 없다라고 버텨서 결국에 타협책으로 얻어낸 것이 국회법 개정안입니다. 그래서 추후에라도 국회 상임위원회가 시행령이 법과 충돌하니 고쳐라라고 요구하면 지체 없이 따르도록 한다라고 하는 여야 대표 간의 합의를 해요. 그것 합의의 산물이 이번 국회법 개정안이죠. 그러니까 가장 직접적으로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고치기 위한 법적 담보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합의를 하게 됐던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박 대통령은 이게 통과됨으로써 정부가 마음대로 못하게 되니까 이제 거부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박 대통령이 사실 거부권을 만약에 행사를 하게 되면 유승민 원내대표의 리더십이 상당히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또 친박에서 당연히 흔들어댈 거고. 그런데 사실 유승민 원내대표 체제가 들어서면서 여야가 좀 타협도 하고 토론도 하고 합의도 하고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만약에 물러나고 다른 원내대표가 들어오면 또 예전처럼 뭐 싸우고 안 해준다 그러고 이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는데 거부권 행사해서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임하는 것까지 이래 수순이 어떻게 갈 거라고 보십니까? 세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글쎄 그것을 우리 당이 걱정해야 될 일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만 그렇죠. 네. 아까 우리 김광진 의원 분석처럼 유승민 원내대표를 날리기 위해서 작심하고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면 그건 그 당 내부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결국에는 새누리당의 입장을 대표하는 사람이죠. 네, 대표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유승민 원내대표가 제 아무리 야당의 요구를 잘 받아주어서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하고 반대하면 일부도 진전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상대해야 될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고 또 새누리당 전체이지 유승민 원내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거부권으로 왔을 때 그럼 야당은 어떻게 할 겁니까? 투표로 다시 가는 겁니까? 재의결을 해야죠. 헌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헌법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하고 국회에 환부하면서 제의를 요구하면 제의에 붙인다고 돼 있어요. 국회는. 그러니까 국회 정의화 의장도 제의에 붙이겠다 이렇게 얘기한 바 있고요. 거기다가 조금 더 그 부분을 보태셨지 않았나요? 의장님, 정의화 의장님이 만약에 그렇게 거부권을, 그러니까 이렇게 노력해서 보냈는데 거부해서 다시 돌아오면 여야 대표와 그 국회의장이 합심해서 이걸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네, 부분이 네. 전제도 그거는 있죠. 국회의장이 본인이 중재안을 마련해서 네. 여야를 불러서 이렇게 해서 다시 넣었는데 네. 그걸 대통령이 무시하면 국회의장을 무시하는 거니까. 그렇죠. 국회의장은. 입법부를 무시한다고. 근데 새누리당에서 또 대통령이 또 직접 얘기를 한 거고 친박 의원들이 또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재의결을 했을 때 안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안 될 수는 있습니다. 이게 재의결의 요건을 보니까 헌법적 요건이 그렇지만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을 해서 출석의원의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가결이 되는 것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새누리당이 경우에 따라서는 전원 퇴장하거나 또는 그날 본회의 때 입장을 거부해버리거나 또는 표결에 참여하지 않거나 그러면 국회 의석 과반수를 채울 수가 없잖아요. 기본 의결 정족수라고 그러죠. 의결 정족수를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투표 불성립으로 부결되거나 또는 그냥 보류돼 버릴 공산이 매우 크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도 새누리당 내에도 양심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번 1차 표결 때 보면은 재석 의원 244명 중에 211명이 찬성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새누리당도 반대는 12명밖에 안 했고 기권도 20명밖에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이거는 헌법에 합치하는 거고 당연히 국회가 행사해야 될 권한을 국회법에 분명하게 한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양심에 호소해 봐야죠. 새누리당이 반대하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새누리당 찬성하는 의원들 네. 비박을 중심으로 얘기해서 하게끔 좀 만들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해야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내일 이제 거부권 행사하느냐 안 하느냐 거의 결정될 것 같은데 대통령의 마지막 남은 양심 좀 믿으면 안 될까요? 믿고 싶습니다. 좀 믿으시다 마지막 양심이라고 보다 정치적 감각을 믿어줘야죠. 정식 각을 그렇게 해야 됩니까? 네, 저 미국 방문을 연기했던 것처럼. 근데 그 미국 방문 전까지는 네. 그 순방이라고 하는 것이 먹혀들었잖아요. 네. 근데 미국 방문이 있던 그 시기에 가장 유행했던 단어가 아몰랑이었거든요. 네. 저는 대통령이 그 아몰랑이라는 단어를 인지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이걸 떠났을 때 순방으로 얻는 이익보다 국민들은 지금 그동안은 그냥 순방 가는 것이 자기는 피해 간 거지만 국민들은 모르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한 건데 네. 이제는 그게 들켰다고 아는 거예요 본인도. 그래서 연기했다. 네. 몰라 나 미국 갈 거야 이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건데 요거는 여성 폄하가 아닙니다. 대통령 폄하 발언이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그렇게 작동하지 않을까요? 전 근데 아몰라 거부권 행사할 거야 이렇게 되나요? 저는 또 새로운 포석을 하나 찾았습니다. 아마 오늘 추미애 의원님도 그 발언을 하셨는데 저는 헌법학자이실 때 저는 많이 좋아했던 지금 행정자치부의 정종섭 정종섭 장관님의 예. 소신 있는 발언을 통해서 막아주시리라. 이렇게 기대합니다. 제가 그 기사에 나왔지만 실제로 그 헌법학 원론을 찾아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이분은 이미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끊임없이 어떤 정치 체제의 개선을 계속 강조하셨던 분입니다. 오랫동안. 네. 그 안에 말씀이 뭐냐면 대통령 권한이 지나치게 강하다라고 얘기했고 헌법학 책 안에 이미 입법권이 너무 훼손되고 있고 그래서 그 입법권을 보다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국회에게 부여되어 있는 이 입법권을 실질화시키기 위해서는 위임 입법에 대해서 하위 법령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보장할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고 네. 실제로 대통령이 위헌이나 위법인 대통령령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경우에 국회는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도 돼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걸 일반론이라고 얘기하시는 건 전 아니라고 보고 정말 소신 있게 막아주셔야 한다. 그런데 오늘 대정부 질문을 하면서 추미애 의원께서 그 문제를 짚었더니 그 정종섭 장관이 이론과 현실은 다르다는 것처럼 좀 대답을 모호하게 하고 회피했다고 해요. 그래서 혼나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데 그 그 자리에서는 정종섭 장관이 그랬으나 청와대 가서 직언할 다시 것이다. 돌아가면서 본인이 국회에서도 그렇게 말을 생각을 못하는데 하셨지 않을까. 면전에서 어떻게 얘기를 그러니까. 하겠어요. 황교안 총리는 이거 위헌성이 있다고 법률 검토 보고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러는 걸까요? 그래서 뭐 소신이나 이념 새누리당 네. 들어가면 달라지더라고요. 안행이 네. 곧 인사청문회 준비해야겠네. 네, 그러니까 격렬한 논쟁을 해주십사.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코너1 진짜 이슈 국회법 개정안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죠. 일단 뭐 결과가 나와야 아니까. 결과가 나와야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어떻게 싸울지,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그것도 나올 방송에 나올 때쯤은 결과가 나와 있을 텐데 우리가 다 뻘소리만 삑삑한 거예요. 이거는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싸울 문제가 아니고 그냥 국회에서 재의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에서 안 해줄 때를 대비해서 예, 그때를 예. 대비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이번 국회법 개정안 문제는 헌법의 문제이자 우리 미래가 달린 정치와 국정의 기본 질서에 관한 문제로 당장의 정치적 편의에 따라 정부가 따라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